이 세 가지 가루의 색깔은 다 동일하죠. 그러면 색깔로는 구별할 수 없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질을 직접 맛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 가루를 각각 물에 녹여보거나 아니면 결정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벚꽃하고 사과나무 그리고 겹벚꽃이 생김새라든지 모양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꽃을 구별할 때에는요. 꽃잎의 생김새라든지 색, 향기, 열매의 종류 등을 확인하면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알루미늄 캔과 철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과 철캔을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자성이 있습니다. 지금 철캔에는 이렇게 자석이 잘 붙어 있지만 알루미늄 캔에는 자석이 잘 붙지 않죠. 이외에 단단함이나 충돌할 때의 소리 등을 이용하면 철캔하고 알루미늄 캔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직접 녹여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에 알루미늄과 철캔을 녹여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은 약 660도에서 녹고 철은 약 1538도에서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먼저 녹는 게 알루미늄, 나중에 녹는 것이 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그 기구와 측정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물질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런 라벨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물하고 에탄올이 뭐지 하면서 직접 먹어보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에탄올이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열 장치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가열을 했을 때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물질을 각각 가열하면 에탄올이 78도씨에서 먼저 끓고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점을 이용하면 두 물질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업의 영화의 한 장면을 AI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풍선에 지금 어떤 기체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헬륨 기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헬륨 기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성질 중에는 맛, 색깔, 냄새, 굵기, 촉감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도 이런 맛에 대한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보고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 색깔, 냄새, 굵기, 촉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나 실험 장치를 활용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성질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의 종류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륨 기체는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은백색을 띠고 매우 가볍다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물질의 특성은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일하고 샤를이 지금 손을 맞잡고 있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보일이 샤를보다 100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기체의 성질을 알아낸 과학자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이 올라가면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은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또 밀도 값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조건을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 같은 게 특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요, STP 또는 표준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딱 실험실의 조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P는 0도씨 일기압인 상태이고요. 표준 상태가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할 때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도씨 일기압 상태를 표준 상태로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거나 모르는 물질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실험을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물 가열 곡선의 시뮬레이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한쪽에는 50ml의 물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100ml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열을 시작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올라간 게 50ml짜리 물이 먼저 온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100ml짜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두 물을 동시에 끓여도 똑같이 물에 끓는 점이 10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100도씨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특성에는 색깔, 맛, 냄새를 비롯해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색깔, 맛, 냄새는요,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었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는요, 겉보기 성질만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구라든지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혼합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는 소금하고 물이 있죠.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해내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을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녹는 점이 물의 끓는 점보다 높다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피와 질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구슬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쇠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질량을 갖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무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고 쇠가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만으로 그리고 질량만으로는 절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질량 또는 부피만 가지고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밀도로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의 밀도보다 작은 나무가 물 위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의 밀도보다 큰 쇠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도에 대한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부피의 물질 간 질량을 비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물질의 부피를 갖게 하고 질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두 그림 중 왼쪽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밀도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부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밀도라든지 질량, 부피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의 기호는 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로라고 읽는 거고요. 부피의 기호는 V, 그리고 질량의 기호는 M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부피상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그램,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로 쓰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것을 결국 같은 부피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기 때문에 이 두 공식은 상호 호환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액체 10ml에 해당하는 질량이 10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ml를 10g에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밀도는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기체 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질량은 0.0018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세제곱센티미터를 0.0018g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0.0018이 밀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의 밀도보다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액체의 밀도보다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고체 액체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00배 이상 정도 크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가 확연히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적습니다. 조밀조밀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밀도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밀도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작은 금조각의 밀도도 1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금괴의 밀도도 1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금의 밀도가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밀도 값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철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물의 밀도는 1.0, 그리고 철의 밀도는 7.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1인 거 갖다 주세요 하면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고요. 밀도가 7.8로 만들어진 젓가락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철 젓가락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도로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야 됩니다. 여기 옆에 밀도탑이 있는데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밀도가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못이 다른 물질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맨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물 위로 뜨게 되나요? 물 아래로 가라앉나요? 그렇죠. 물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큰 글리세린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체는요, 부피를 비교를 했을 때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밀도 값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밀도는 고체가 제일 크고 액체 그리고 기체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놓은 건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물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체는 이 액체나 고체보다는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밀도를 비교하자면은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기 때문에 밀도값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고체, 기체 순으로 일반적인 물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요,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는 고체와 액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밀도 변화를 여기서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샤를의 법칙으로 배웠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부피가 커지게 되고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일의 법칙으로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은 밀도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밀도와 물질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요. 밀도는 결국은 압력이나 온도가 일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피 대 질량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X축은 지금 부피로 되어 있고 Y축은 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기는 Y축에서 X축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Y축은 질량이고 X축은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울기는 밀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이면 밀도가 같은 거고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는 A와 B와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 값이 다르고 따라서 다른 물질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밀도 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 그리고 C는 A와 B와는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밀도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의 밀도가 11.34로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부력이 아무리 작용하더라도 납을 좀 많이 차고 있으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서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비행선에 넣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보다 헬륨의 밀도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헬륨의 밀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블링은요, 물 위에 유성물감을 떨어뜨려서 무늬를 만든 뒤에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인데, 유성물감이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띄워서 작업을 하는 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해는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한 물질은 뭐냐면은 가루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용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물질 같은 경우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용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체를 보고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이 용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용매에 설탕들의 용질이 녹아서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용질인 설탕을 용매인 물에 녹이게 되면은 용액인 설탕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질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통은 설탕이나 소금을 말하고 있고요. 용매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은요, 용질과 용매가 섞인 것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 가루죠. 그래서 이 용매인 물과 용질인 황산구리가 섞이게 되면은 파란색 수용액인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자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각설탕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설탕이 물 안쪽에서 풀어지게 되면서 이 설탕 입자가 물 입자 사이로 고루고루 퍼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설탕인 용질인 용매인 물에 녹으면서 균일하게 섞이는 용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설탕 입자와 물 입자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설탕물인 용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옆에 이렇게 가루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다 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포화 용액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아나요? 그렇죠. 싸이랑 이수지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공연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멋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매진이 됐겠죠. 이 매진이 될 때 제가 표가 없는데 가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화 용액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보고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포화 용액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다 가루를 제가 조금 더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루가 더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개그 콘서트에서는 유명하지만 이제 인지도가 조금 아쉬운 이제 박성강 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이 박성강 씨가 팬미팅을 한번 열었습니다. 한 50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팬미팅을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12명만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가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은 더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태죠. 이러한 상태를 보고 우리는 불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포화 용액은 뭐냐면은 포화 용액보다는 더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포화 용액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가루를 제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가루가 다 충분히 녹았죠. 그래서 불포화 용액에 용질을 더 넣으면은 용질이 용액에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4인승 차량으로 보이는데 억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내리고 딱 4명만 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 그 가루를 녹인 다음에 아주 매우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거나 갑자기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가루가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정 온도에서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나 온도가 변하면은 여분의 용질이 다시 고체로 속출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국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의를 내리는 게 바로 용해도라는 것입니다.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녹이면은 안 될 것 같아라는 최대 지점을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요 일정하고 물질마다 고요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에서 지금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죠. 질산나트륨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변하면은 용해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를 꼭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용유랑 물에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의 종류도 함께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도를 각계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만약에 레스토랑에 갔다고 해볼게요. 웨이터,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데 0도시에서 용해도가 35.7인 걸 갖다 주세요. 그럼 뭘 갖다 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용매로 쓰는데 0도시에서 73.0인 걸 갖다 주세요. 질산 나트륨을 갖다 달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온도에서 용해도를 비교하면은 물질을 구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해도는 같은 온도에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자, 20도씨의 물 100g에 31.6만 콘 녹을 수 있는 것은 질산칼륨이 되는 거고요. 20.7g까지만 녹일 수 있는 것은 황산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용해도는 같은 종류의 용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도씨의 물에 지금 가루가 요렇게밖에 못 녹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포화인데 가루가 이제 침전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포화 용액을 살짝 넘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매우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가루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에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 100g 그리고 온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즉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 압력, 용매와 함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좀 이따 기체의 용해도를 살펴볼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기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용매의 종류를 표시해둔 상태에서 온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하향하는 그래프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 물에 녹아있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너무 높은 온도의 물에서는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용해도를 조금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변화가 큰 것은 질산칼륨이 되겠고 제일 변화가 적은 것은 염화나트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비교해보면요. 1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21.4g이 녹을 수가 있지만 60도씨에서는 109.2g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가루가 녹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도씨에서 질산칼륨과 붕산의 용해도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31.9g이 녹고 붕산은 5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용액을 포화시킨 후 냉각을 하면요. 용해도가 작아지므로 용매에 녹지 못하는 용질이 다시 고체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가루가 뿅 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석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80도씨에서요, 질산칼륨이 169g 정도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40도까지 낮출 거거든요. 40도까지 낮추게 되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이 64g까지만 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가루가 녹지 못하고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9에서 64g을 빼주게 되면은 105g이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되는 건데요. 80도씨에서는 지금 169g이 녹았는데 40도씨에서는 64g이 최대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69에서 64를 빼면은 105g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용해도 곡선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용해도와 물질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물질마다 다르고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라면을 끓일 때 차가운 물에다 스프를 풀어 넣나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서 스프를 풀어 넣나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서 스프를 풀어 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가루가 더 잘 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피가루는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는다라는 거죠. 차가운 물에서는 커피가루가 잘 녹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의 고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 높은 온도에서의 고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용해도는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를 기포의 양으로 이제 우리가 기체 용해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에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녹는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녹는 게 아니라 나 이 액체에서 더 이상 못 녹겠어. 나는 밖으로 빠져나갈 테야.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루가 석출되는 것처럼 거품이 뿅 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용해도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콜라를 맛있게 먹으려면 낮은 온도, 높은 압력일 때 콜라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는 지금 보시면 기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잘 녹아있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콜라를 보관할 때 닫아놓고 보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여기 있는 기체가 여기 안에 들어차게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포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포가 잘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최대로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기포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요, 병의 뚜껑을 열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팡 하고 나오면서 기포가 많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에는 온도와 압력을 잘 표시를 해야지 용해도를 잘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용해도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보관한 안에 끓여서 이제 약간 흰색 결정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루를 보면은 이거 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꿀에 녹아있던 성분이 가루로 석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 이렇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뻐끔뻐끔 거리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먹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숨을 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뻐끔뻐끔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온을 낮춰주고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힘겹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바닷속에 잠수부가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수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지수기체가 용해도가 작아지면서 기포가 발생하고요. 이 기포가 혈관을 막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잠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액체를 가열하면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 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이 변할 수 있나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끓는 점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공전하고 있는 공간,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의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끓는 것과 이렇게 팔팔 끓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온도가 높냐고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더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온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신 초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변신 끝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신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온도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잘 보셨나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압력밥솥에다 지으면은 조금 더 밥을 빨리 윤기 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정 압력에서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인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은 물질의 끓는 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의 끓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끼리 비교를 해봐도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30ml의 에탄올과 60ml의 에탄올이 있는데 30ml의 에탄올이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60ml인 에탄올은 나중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양이 달라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끓는 점이 100도인 것과 끓는 점이 78.1도인 물질을 섞어서 갖다 줘. 그러면은 소주를 갖다 달란 얘기입니다. 물과 에탄올이 섞여져 있는 물질을 갖다 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녹는 점은요. 고체를 가열하면서 액체로 상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요.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요. 융해가 일어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인 녹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도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적은 것은 빨리 녹는 점에 도달하고 양이 많은 것은 늦게 녹는 점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예 다른 종류다 그러면은 녹는 점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르산의 녹는 점은 43.8도지만 팔미드산의 녹는 점은 62.5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일정하고요. 이런 녹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이제 이런 녹는 점을 이용해서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설명할 때는 녹는 점이 1064.2도로 만들어진 물질로 반지를 만들었어. 이걸 너한테 줄게 하면서 고백을 하시면은 이제 매우 좋아하겠죠.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을 때는 녹는 점이 802도의 물질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염화 나트륨, 소금 같은 것을 갖다 주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이 있습니다. 어는 점은 액체를 냉각하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질을 냉각하면 응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같은 물질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수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달라요. 이 녹는 점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중인 거고요.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수치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녹는 점이 80도, 어는 점도 8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어는 점이 0도인 물질을 갖다 줘 하면 물을 주면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이 0도인 것을 갖다 줘 해도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100도인 물질을 갖다 줘 해도 물을 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제시를 하면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물질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적외선 등의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적외선 등 같은 경우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일반적인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 녹지 않는 텅스텐을 사용하면 치료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저장 탱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정자, 난자 등을 빠르게 냉동해서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액체 질소를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순물질은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중류수나 드라이아이스나 산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이나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설탕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구성에서 원자나 분자를 배우게 되면은 한 종류의 원자나 한 종류의 분자, 한 종류의 이온 결합 화합물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물은요,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섞여 있을 것 같으면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도 이제 혼합물이고, 암석, 우유 같은 경우도 혼합물이겠죠. 바닷물에는 보통 물과 염화나트륨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암석 같은 곳에는 이제 석영이나 장석 같은 관물 같은 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유도 뭐 단백질, 지방, 칼슘, 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닷물, 우유, 식초,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공기, 바위, 모래 같은 것들이 혼합물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체끼리 섞여 있는 것도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가루를 맛보면은 달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설탕과 물을 섞게 되면은 이게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설탕의 달콤한 성질과 물의 흐르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난 집에다 부채질을 한다고 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은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겠죠. 왜냐면은 공기에는 산소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소 기체로만 되어 있는 통을 불이 난 데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산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용 산소는요, 99.9%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로 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수부들이 쓰는 이런 잠수부용 기체는 순물질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에서 쓰이는 것은 산소 분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지만, 잠수용 기체는 질소, 헬륨, 산소 같은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가 있는데,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균일 혼합물은요,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맛과 농도가 위치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균일 혼합물은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고 모든 부분의 성질과 농도가 같고, 성분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루 섞여져 있고 어느 곳으로 맛봐도 똑같은 게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불균일 혼합물은요, 이렇게 섞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안으로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분마다 성질과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유는 균일 혼합물일까요? 아니면 불균일 혼합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유는 어느 곳으로 맛봐도 똑같은 맛이니까 균일 혼합물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층 같은 게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규칙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런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드는 거는 대표적으로 퓨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하고 주석을 섞어서 전선이 과열됐을 때 퓨즈가 먼저 끊어져서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데 단단한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철과 크롬을 섞습니다. 그리고 부동액 같은 경우는요, 엔진의 냉각수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엔진의 냉각수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얻어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순물질과 순물질로 되어 있는데, 공기에서 질소 액체나 산소 기체 같은 걸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순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순물질은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이 잘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표시되어 있거나 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농도가 달라지면은 밀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용해도도 달라질 수 있고,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순물질이 섞여 혼합물이 되면요, 순물질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특성과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합물은요, 선물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달걀이 순수한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소금을 넣게 되면은 액체의 밀도를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넣고 만들게 되면은 밀도를 점점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의 농도를 조금씩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달걀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금을 계속 넣게 되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걀을 아예 위에 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농도가 짙어질수록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음 접시랑 쭉정이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꽉 차 있지 않는 접시이고요, 조음 접시는 알곡이 꽉 차 있는 접시인데, 쭉정이 같은 경우는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위에 잘 뜨지만, 조음 접시는 이제 알곡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매우 적어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혼합물의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물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게 되면요, 물이 끓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가 점점 진해질수록 끓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바닷물 같은 경우는 소금이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요. 물론 바다가 흐르기 때문에 얼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소금물의 농도에 의해서 일반 물보다는 더 낮은 지점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어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끓는 동안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은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얼 때 소금을 뱉어내면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뱉어내면은 주변에 있는 물에 그대로 소금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고, 소금물의 농도가 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혼합물을 끓이거나 어느 동안에서는 온도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구간이 있는 걸로 봐서 순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한 온도 구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혼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넣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달걀에서는 이제 썩은 공기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공기가 좀 많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선한 달걀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그런데 일반 물에서는 둘 다 가라앉는데, 소금물에서는 이제 오래된 달걀만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달걀보다는 소금물이 밀도가 크겠고요. 그리고 신선한 달걀이 제일 밀도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달걀과 좋은 달걀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상태가 안 좋은 밤과 좋은 밤을 구별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밤은 소금을 위에 뜨고 상태가 좋은 밤은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로 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액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생수병, 우유통,
요구르트 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나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액체를 이용하면 이 고체 물질을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맨 처음에 물을 먼저 집어넣을 겁니다. 물에다가 플라스틱 혼합물을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분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보다 밀도가 작은 우유통을 먼저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유통을 채로 건져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로 이제 조금씩 만들면서 이제 밀도를 조금씩 높여갈 겁니다. 그러면은 생수병하고 요구르트 통을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금물보다 밀도가 낮은 요구르트 통이 뜨게 되겠고요. 생수병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요구르트 통을 건져낸 다음에 소금물을 다 버리면은 생수병 저각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을 분리할 때는요,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사용하면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서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떠서 층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식용유랑 물 같은 경우는 섞이지 않는 불균인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식용유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은 석유가 지금 이렇게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분별 깔때기 또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라는 장치도 있고 스포이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분별 깔때기는 이제 조금 섞이지 않는 물질이 과량으로 있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스포이트는 섞이지 않는 물질이 소량이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포이트를 이용한 분리는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에는 혼합물을 시험관에 넣습니다. 이때 위에 떠 있는 물질을 먼저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즉 밀도가 작은 물질을 먼저 분리를 해낸다라는 거고요.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되면은 밀도가 큰 물질에는 이제 혈구가 가라앉게 되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혈장을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이 혈장을 이용해서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 방법은요, 많은 양의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섞이지 않는 액체를 여기다 들이붓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기다려준 다음에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꼭지를 통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개를 연 상태에서 꼭지를 열면은 쪼로로로 이제 액체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경계면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경계면은 따로 받아내서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위쪽에 있는 마개로 해가지고요, 그냥 따라내서 버리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름 마기를 쳐가지고요, 많이 못 퍼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바닷물 위에 흡착포 같은 거를 떨어뜨려가지고 기름을 먼저 흡수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름은 바닷물보다 결국에 밀도가 작아서 바닷물 위에 뜨기 때문에 기름막이로 기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그 허베이 스피리트호 태양기름 유출 사건일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름이 이렇게까지 많이 퍼졌었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정말 많이 무너졌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이제 바닷물에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바닷물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막이라든지 흡착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기름을 많이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안 기름 유출 방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기름막이라든지 오일 펜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기름을 제거를 했었다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 좀 바뀌어서 지금은 태안 그 생태계가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질이나 티나 건불 같은 걸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키를 이용해가지고요, 알곡보다 밀도가 작은 건불을 바람에 날려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게 위에 많이 뜨게 되면서 바람에 날아가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랜베리를 수확할 때도 이제 이런 밀도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크랜베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크랜베리를 이제 많이 두게 되는 거고요. 크랜베리 자체가 너무 낮은 데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채취를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의 밭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크랜베리 열매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면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크랜베리 열매가 위로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액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은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 밀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그 밀도가 큰 혈구가 가라앉게 되고요. 위쪽에는 혈장이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장을 스포이트로 먼저 떠내가지고 그 질병 같은 것도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금 채취가 있는데요.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 흔들면은 밀도가 작은 모래나 흙은 물에 씻겨 나가고 밀도가 큰 금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모래는 씻겨져 나가지만 밀도가 큰 금은 가라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정은 불순물이 섞인 고체를 용매에 녹인 뒤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분리 방법을 말합니다. 용매를 증발시키는 게 방금 소금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하는 방법이 바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은 천일염에서 꽃소금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흙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입니다. 모래 같은 것도 조금 섞여져 있고 소금도 섞여져 있는 염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거름 종이에 걸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불순물이 위쪽에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포함된 게 이렇게 걸러진 염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날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꽃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물질은 지금 모래라든지 먼지 같은 불순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게 안 녹으면은 여기 위에서 걸러지게 되겠죠. 하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물속에 계속 녹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종이 아래로 딱 떨어지면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거름입니다. 두 성분 물질 중 한 가지만 녹이는 용매를 선택하여 거름 장치로 걸러 분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의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황산골이랑 붕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황산골이는 파란색 가루고요. 붕산은 하얀색 가루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물질을 넣어서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황산고리 가루와 붕산가루가 동시에 넣게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얻고 싶은 물질이 붕산가루다. 그럼 붕산가루는 좀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황산고리는 정말 적게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이때 냉각 및 석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붕산가루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황산고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녹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용액을 부어주게 되면은 석출된 붕산가루 같은 경우는 깔때기에 있는 거름종이에 걸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황산고리와 소량의 붕산이 포함된 용액은 아래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원하는 붕산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해도차가 나는 고체 혼합물을 물에 넣고 가열하여 모두 녹였다가 냉각을 하게 되면은 냉각한 온도에서 포화 상태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 물질이 석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을 살펴볼 겁니다. 질산칼륨 용해도 곡선 아래쪽에 이렇게 점이 있죠. 80도씨의 물에서는 불포화 용액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80도씨의 물에서는 불포화 용액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의 물에서는 다 녹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계속 용해도 곡선 이하이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으로 다 녹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의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가루가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이 섞여 있는 것에서 질산칼륨만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재결정법을 다시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두 가지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을 녹입니다. 그러면은 다 녹는다는 것이고요. 이때 천천히 냉각해서 결정화를 하게 되면은 불순물인 것은 나오지 않고 원하는 물질만 딱 이렇게 순수한 결정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위에 얻었던 이 가루를 여과를 시키면은 원하는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물을 증발을 시켜야 되겠죠.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산칼륨은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뒤 냉각을 하게 되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질산칼륨은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황산고리는 용해도보다 적은 양이 녹아 있어서 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산칼륨을 원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황산고리를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60도씨의 물에서 지산칼륨을 70g 녹이고 황산고리를 10g 녹인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산칼륨의 용해도 곡성 모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죠. 그러니까 다 녹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황산고리 같은 경우도 황산고리의 용해도 곡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 녹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도씨로 낮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도씨로 낮췄을 때 지산칼륨이 70g이 다 녹았었는데 이제는 다 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포화용액 이상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은 이제 가루로 석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g에서 31.9g을 빼게 되면은 38.1g이라는 가루가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용해도 곡선 이하로 있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출이라는 것은요, 결국 여기서는 원하는 물질을 얻어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의 용액에서 분리되면서 가루로 뿅 하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석출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자면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높은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산칼륨 같은 경우는 60도씨에서 70g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는 31.9g까지만 최대로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38.1g이라는 가루가 석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황산고리 같은 경우는 60도씨에서는 10g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는 20g을 최대로 녹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빼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0g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0g이 나왔다라는 것은 더 녹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녹일 수 있다라는 것은 굳이 가루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루가 석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소량의 황산고리랑 지산칼륨이 섞인 고체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이는 겁니다. 소량의 황산고리는 불순물이었고요, 정말 적은 양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지산칼륨 같은 경우는 원하는 물질이고 적절한 양이 녹아져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용액을 냉각시키게 되면은 포화 상태보다 많이 들어있는 지산칼륨은 석출이 됩니다. 하지만 포화 상태보다 적게 녹은 황산고리는 용액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름 장치로 지산칼륨을 걸러내게 되면은 원하는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산칼륨을 거름 장치로 걸러낸 다음에 건조 과정까지 시키면은 완벽하게 가루 형태의 지산칼륨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황산고리가 조금 더 기울기가 더 있고 붕산이 기울기가 조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산을 원하는 물질로 하고 황산을 원치 않는 물질, 불순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고리 10g을 녹이고 붕산은 10g을 녹인 다음에 이것을 냉각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냉각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0도씨의 물을 100g에서 황산고리는 계속 10g이 녹아있고 붕산은 약 3.7g이 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온도를 한번 이 상태에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추게 되면은 붕산 같은 경우는 용해도 곡선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루가 석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을 빼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6.3g이라는 가루가 석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붕산이 지금 황산고리보다 기울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황산고리 같은 경우는요, 70도씨에서 10g 녹였지만 10도씨에서는 16.8g까지 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8이 나오는 거죠. 6.8g이 더 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가루로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높은 온도의 물에 모두 녹인 다음 온도를 낮추면은 붕산만 석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붕산은 포화 상태보다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낮은 온도에서 황산고리는 포화 상태보다 적게 들어있습니다. 용해도 곡선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루로 석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출된 붕산을 거름 장치로 걸러내면 이렇게 순수한 붕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학약품 정제입니다. 아스피린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성한 아스피린에는 불순물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도를 높여서 의약품에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물질을 가공한 다음에 재결정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설탕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 타 먹으려고 사탕수수를 이제 커피에 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탕수수 줄기를 으깬 즙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얼음, 누른스름한 결정을 다시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하게 되면은 순수한 설탕 결정을 얻을 수가 있다고. 증류는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할 수가 있지만 섞이는 물질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섞이지만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를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을 섞어놨다.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을 먼저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화한 물질을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물에 의해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액체 상태로 모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를 살펴보면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4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10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끓는 점의 곡선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에탄올과 지금 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을 계속 가열해서 온도가 물에 끓는 점과 비슷해지면은 수증기가 분리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는 물이 기체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의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미 에탄올이 다 끓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선이 그어지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끓는 점이 정확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각 구간에서 끓어나온 기체를 냉각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과 물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입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물도 일부 수증기로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탄올이 기화될 때 물이 일부 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에탄올 입자에 밀려가지고 물 입자가 같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한 번의 증류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류해서 얻은 물질을 다시 증류하는 방법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물질에 있는 시험관에 있는 에탄올을 모아서 또 증류를 해주고 여기 있는 것들을 또 다시 모아서 또 증류를 해주면은 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순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실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 증류 장치라는 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액체가 이렇게 끓어서 나간 다음에 옆으로 해서 원하는 물질을 받아내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끓임 쪽 같은 경우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유리관 도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기체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온도인데 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식어서 다시 액체로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탄올을 계속 지나가고 물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번 증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계의 위치 같은 경우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달린 쪽에 사이에 이렇게 온도계를 위치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냉각기라는 게 있습니다. 냉각기에서 찬물이 올라왔다가 찬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물질을 딱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온 상태에서 액화를 시키게 되면 일부가 기화할 수 있는데 요 관 안에서 액화를 시켜버리면은 액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 장치를 사용하면 여러 번 증류를 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유의 분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중류탑으로 보내면은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중류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되는 거고,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은 위쪽에서 분리되고,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아래쪽에서 분리가 되고요. 찌꺼기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으로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휘발유는 자동차의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유는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고,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끓는 점이 경유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근데 이 경유를 휘발유차에다 잘못 넣게 되면은 230도에서 350도까지 엔진이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열이 요 온도까지 가해줄 수 있는 엔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주거리 같은 경우는요, 전통 방식으로 맑은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막걸리, 탁주를 넣어 놓게 됩니다. 이 탁주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 위로 올라갔다가 찬물이 닿아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액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액화가 된 물질이 옆으로 또로로로 떨어지면서 맑은 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을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기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기화한 기체를 냉각해서 모으면은 맑은 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기화되는 게 먼저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겠죠. 그 다음에 액화를 하게 되면은 맑은 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통 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있습니다. 전통 소주가 방금 전에 우리가 증류법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소주는요,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에탄올에다 물을 타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조금 넣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증류를 사용한 방법을 말해줘라 라고 하면은 소주꼬리를 이용한 증류식 소주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의 담수화도 증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해서 기화해서 나온 수증기를 냉각을 하게 되면은 식수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없는 물을 얻어낼 때 하는 방법도 결국 증류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을 분리를 하는 건데요. 녹는 점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루미늄과 텅스텐이 섞여 있는 금속에서 알루미늄이 먼저 녹겠죠.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 먼저 녹는 것을 부어주게 되면은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먼저 녹아 나와서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은 지금 녹지 않았지만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은 이렇게 녹았죠. 이 녹은 게 부어지면서 따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깃국에 굳은 기름을 걷어내는 것 또한 녹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얼음의 녹는 점보다 고깃국의 기름이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고깃국의 기름의 녹는 점이 얼음보다 높기 때문에 국이 식으면서 기름이 먼저 고체로 굳어서 물과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깃국을 끓인 다음에 일부러 국을 식힙니다. 식히면은 이제 위쪽에 기름이 굳어버리게 되겠죠. 이 굳은 기름을 그대로 걷어내면 쉽게 걷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